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1636년 12월에 있었던 우리 민족 최고의 순환사 병자호란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선과 청나라, 후금이죠. 청나라 간에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당시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당시 명나라도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그 청의 배후에 있는 세력, 배후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복을 했고 수십만의 전쟁 포로가 청나라로 끌려갔고 그 피해가 유례없이 막심했던 그러한 아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동북아 정세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의 세력은 점점 약화가 되고 후금 즉 여진족들이 통일을 이룬 이후에 누르하치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이 누르하치는 명나라와 이제 전면전을 통해서 중국의 중원으로 진출해서 중국 전체를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데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뒤쪽에 있는 조선이 껄끄러운 거죠. 특히 명나라하고는 군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쳐서 조용히 시킬 그런 어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명하고 후금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명나라가 우리 조선군에게 원병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니네 도와줬으니까 니네도 우리 좀 도와줘. 원병을 요청을 하는데 당시 광해군이 왕이었죠. 우리 조정이 아주 난처합니다. 이 명나라를 도와주려니 힘은 후금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고 광해군이 보기에 앞으로는 후금의 세상이 될 것 같고 또 명나라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한번 도와줬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자니 군신관계에 있어서의 그 대의 명분에도 크게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외교 문제가. 그래서 고민 끝에 병사들을 보내긴 하죠. 강홍립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보내면서 밀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니들 명나라랑 싸울 때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마. 적당히 좀 이렇게 싸우는 척하고 그 다음에 이 명나라와 이 후금과의 정세를 매일 파악을 해서 나에게 연락을 해줘. 그래서 강홍립이 맨날 그 말 거기 안장에 숨겨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광해군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선 정부에서도 후금에게 약간의 양해를 구합니다. 명나라랑 우리랑 원래 그런 사이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뒤돌아서면 우리도 좀 난처해서 그래. 우리가 열심히 안 싸울 테니까 뭐 이러면서 살짝 양해를 구하기도 하죠. 결국 이 싸움은 광해군의 예상대로 후금의 완승으로 끝나서 명나라는 이제 막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몰립니다. 그러던 즈음에 1623년에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이 광해군을 축출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선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광해군이 이끌었던 중립 대외 정책은 버려지고 유교 질서에 의한 대의 명분에 의한 친명배금 정책이 채택이 됩니다.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후금을 배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동안 후금에서도 이제 여러 세력이 있었는데 누르하치 뒤를 이어서 즉위를 한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경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자입니다. 이 홍타이지가 즉위를 하니까 조선에게 언제까지 회유를 할 거냐, 대조선 정책을 언제거나 유화 정책을 할 거냐, 한번 주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조선도 기조가 바뀌고 후금도 기조가 살짝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후금은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자가 필요한데 이 물자를 중국 중원 땅에서는 공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과의 통역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이 물자를 좀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배후 세력을 좀 튼튼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배후
조선이 버티고 있으니까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해서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을 아무래도 정벌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때 조선에는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난은 실패를 해요.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실패를 하자 후금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후금으로 도망을 가서 뭐라고 하냐면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를 당한 거다. 그리고 조선은 지금 군세가 겁나 약하다. 그러니까 조선을 빨리 정벌하면 지금이 찬스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지가 그래 한번 붙자 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괄의 그 잔당, 후금으로 투항을 했던 이괄의 잔당인 한윤, 한택, 그 다음에 광해군 때 파병을 냈던 강홍립, 이런 조선인들을 앞세워서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침입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침입이 한 3만 명을 데리고 1627년에 침공을 하는데 이걸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란이 두 번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이 좀 더 앞에 일어난 겁니다. 정묘호란은 약 2달간 싸웁니다. 그리고 양측이 강화조약을 체결을 하고 조선과 후금이 형제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홍타이지 군대가 철수를 하죠. 조선은 후금과 형제 지명을 맺은 이후에도 명나라와의 군신의 관계는 아직 변함없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거죠. 그리고 계속 아무리 봐도 이게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하고는 형제가 됐는데 가만 보니까 청나라랑 계속 친하게 지내. 야, 요거 봐라. 기분 나쁜 겁니다. 후금 입장에서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홍타이지가 칭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만 황제가 아니라 우리도 황제야. 그리고 이제 명나라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면전에 앞서서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다시 한번 누르러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다 이겁니다. 이때는 12만 군사, 정묘호란 때는 3만 정도가 내려오는데 그보다 4배 많은 12만 군사가 남쪽을 향해서 쳐내려오죠. 당시 조선의 대청 방어 전략은 장기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나라는 명나라를 치더라도 뒤쪽에 조선이 두려운 거고 조선을 치러 내려오면 아무리 약해졌지만 또 그 뒤쪽에 명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쪽하고도 장기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뒤쪽이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전을 하면 하다가 물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나라는 이제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수군이 약해. 몽골족 같아. 그러니까 요거를 노려서 강화도나 이런 데로 파천을 하게 되면 고려 때처럼 장기전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임전하게 되죠. 그런데 청나라는 이미 이 조정이 강화도로 파천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도 그랬었고 그 이전에 뭐 청나라 애들은 역사 공부 안 하나? 응? 원나라 때 공부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 이것들 또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거를 미리 감지를 하고 신속하게 말을 달려서 김포 쪽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넘어가는 길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못 가고 12월 14일 이때 거의 한양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때 차단을 당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남한산성은 준비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먹을 군량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당초 조선이 갖고 있던 장기전 전략을 펼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피난처였던 거죠. 또한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들어가 있는 틈을 타서 각 팔도에서 일어났던 이 병사들, 이제 한양 쪽으로 이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군왕병들이 오는 족족 청나라 군대한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 고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갈 때 이제 모든 조정이 남한산성으로만 도망온 게 아니라 나눠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그 강화도 쪽이 차단이 되기 직전에 이미 청나라가 쳐내렸다는 걸 알고 미리 그 당시 그 세자였던 복림대군이 아니라 그 세자였던 그 누구야 소현세자하고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을 딸려가지고
그 종묘 사직할 때 종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왕들의 신주 이런 거는 먼저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왕실은 일단 갔어. 그다음에 이제 인조도 가려고 하니까 차단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왕실이 1차 피난을 했던 강화도도 청나라에게 나중에는 함락을 당합니다. 1월 22일 새벽에 청나라군이 강화도에 상륙을 하는데 수군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글쎄 이 수군에 명나라 출신 장수들이 이 청나라군에 이제 참전을 해서 얘들이 이제 배를 잘 타니까 명나라 애들은 그래서 배 타고 강화도를 넘어가서 강화도가 아주 손쉽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에 있는 우리 조정은 한 달밖에 버틸 군량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군량은 떨어져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1월 26일 날 강화도가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항전 의지를 완벽하게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항복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음력 1월 30, 양력 2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지금의 송파구 삼전동 배명고등학교 사거리 근처 그 삼전동, 당시는 삼전도라고 불렀는데 이 삼전도에 내려와서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내려와서 3번 대가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삼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3번 박았습니다. 인조가 대가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을 한 이후에 청나라와 이제 화약을 맺게 되는데 주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조선은 청에게 신하의 예를 다해라. 행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 형제 지명에서 군신 관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하야, 청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하가 되는 거고,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라 합니다. 명의 연호를 쓰지 마라. 명하고의 국교를 단절해라. 이제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조선의 왕은 왕의 장자와 그 이자 그리고 대신의 자녀들을 인질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인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명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명을 완전히 이제 명나라의 숨통을 끊으러 청이 들어갈 때 조선은 원병을 보내라. 또 돈을 또 내라고도 합니다. 뭐 금 100냥, 은 1000냥 이렇게 돈 내라. 뭐 그런 것도 하고 일본하고 청나라가 교역할 수 있도록 니들이 도와라. 이런 거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쟁에 지고 소현세자와 복림을 비롯한 많은 왕실 가족들, 그다음에 대신들의 자녀들이 전쟁포로로 끌려가고요. 이 높은 놈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피해는 이들보다 훨씬 심했죠. 당시 청나라의 중심 도시인 심양에서 노예시장에서 약 60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거래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서 거래된 조선인만 60명이야. 그러니까 노예로 거래되지 않은 조선인은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00만 가까운 우리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상원, 홍익환, 윤집, 오달재 이런 사람들 이제 이 김상원 빼고 삼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항복하지 말아야 된다 주장했던 주전파들, 이들을 이제 당연히 포로로 잡혀가서 청나라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한양은 종로나 그러니까 궁궐 주변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때 완전히 불타버리고 뭐 약탈 방화 뭐 이런 것도 안 봐도 비디오고요. 특히 조선이 피해가 컸던 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 임진왜란의 피해를 아직도 채 복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려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인조의 뒤를 이은 이제 아들 효종이 등극을 했을 때 청나라에 복수를 하자. 그래서 북벌론이 잠깐 대두가 되기는 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던 거고요. 아무래도 효종이 형이 아닌 이제 자기가, 형은 막 독살설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형이 아닌 동생이 왕이 됐기 때문에, 형이 갑자기 급살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응집된 어떤 국가적
그런 사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북벌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유교의 그 질서, 유교적 질서라는 거, 대의 명분, 그 사대주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교적 질서에 의한 대의 명분이 내 허상을 그대로 드러난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바로 이 병자호란의 패배, 병자호란의 발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는 무릇 대의 명분보다는 실리에 입각해서 자국의 이익을 입각해서 하는 게 최고의 외교가 아닌가. 동서 이데올로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진영 논리를 일삼고 국민의 뜻을 좌익 빨갱이의 뜻으로 몰아붙이고 외교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정세에도 우리 사회에도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은 이거 잘못됐네요. 와, 이거 끝날 때쯤 알았네요. 병자호란만 고치고 1636년입니다. 이거 완전히 죄송합니다. 1636년 앞서 방송했던 거를 요 병자호란만 지웠네요. 요건 안 지웠네요. 지우개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1636년 병자호란 발발을 계기로 한 실리외교, 유교적 대의명분의 폐해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잠시만이랍니다. 자, 풍각쟁이가 날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